자, 그러면 이제 12장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중에서 4절인 사회복지 정책과 개인의 경제적 행동에 관해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강아지도 이렇게 졸리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겠다고 소파에 누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주시고 이 강아지를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적 행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관해서 이제 따져볼 경우에 많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근로의욕입니다. 이 근로의욕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나 동기를 키우느냐 키우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즉 사회복지 정책에서 복지 혜택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더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일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거와 관련된 건데,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책에서는 이게 근로의욕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근로유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영어로 이제 워크, 근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워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인이 인센티브입니다. 우리가 뭐 인센티브 준다 그런 거죠. 인센티브. 이게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N, CEN, TIV.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워크 인센티브라는 건데, 이 근로 유인 몸은 약간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근로 의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과 근로 의욕을 따져볼 경우에, 그동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이 복지국가가 근로 의욕을 줄인다, 그 근로 의욕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나 또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복지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식의 주장을 아주 강력히 펼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좀 그 너무 이제 뭐 용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자식이 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자식을 낳게 되면은 너무 용돈을 많이 주고 하면 얘가 나중에 탱자탱자 놀고서 일을 하지 않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근로의욕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 정책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제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제 사회보험은 또 이제 나중에 뒷장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뭐 연금이니 건강보험이니 무슨 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니 실업 고용보험이니 그런 거 갖다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가장 대표적인 그 연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뭐, 근데 이제 그 사회보험 정책에서는 이제 그 적절한 그 근로의욕을 장려합니다. 즉 사회보험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 정책은 그 근로의욕, 즉 일하려는 의지를 이제 키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회보험에서는 기여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연금을 탄다. 만약에 제가 이제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매달 이렇게 연금 보험료를 내고 또 뭐 건강보험료 이런 돈을 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직장에 다니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경우에 그 월급 명세서를 보면은 거기 이제 연금이 얼마고 뭐 건강보험료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런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기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여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민간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보험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회보험에서는 이 기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그 뒷장에서도 배울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험료가 기여금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연금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노후에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장에서 매달 그 연금 보험료로, 즉 연금 기여금으로 얼마씩을 매달 내야 됩니다. 내야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연금 그 기여금을 내야지만 제가 이제 퇴직한 후에 이렇게 연금을 이제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이제 직장에 다녀가지고 소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달 이제 기여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 다녀서 이제 열심히 뺑뺑이를 치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 정책에서는 그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또는 일을 하려는 의욕을 장려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제적 행동의 경우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근로윤리 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근로의욕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층은 바로 빈곤계층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경우에 예전부터 이 빈곤층한테 국가가 만약에 빈곤층에게 도움을 많이 제공하면은 빈곤층이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식의 주장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속말로 공짜로 이렇게 공짜로 이제 물론 사실 이제 빈곤층이 권리로서 이제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로서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여튼간에 이제 일반적인 그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빈곤층한테 국가가 이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은 빈곤층이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이제 공짜로 받아먹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즉 이제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식의 주장이 많이 펼쳐왔기 때문에 이 근로의욕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층은 바로 빈곤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곤층한테 복지급여를 많이 제공하게 되면은 빈곤층이 이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주장이 오랫동안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빈곤층의 그 근로윤리 또는 근로의욕과 관련하여 이제 뭐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용어가 이 빈곤의 함정하고 의존 문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의존 문화도 알기가 쉽기 때문에 의존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존 문화는 이제 문자 그대로 culture of dependency에서 그냥 의존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빈곤층이 국가가 이렇게 빈곤층한테 도움을 많이 주면 이제 빈곤층이 국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자립을 하지 않거나 즉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곤층한테 국가가 이런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 의존하는 즉 이제 의존하는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빈곤층이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런 것과 바로 관련된 용어가 의존 문화가 되겠습니다. 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한번 배우겠지만 이 빈곤 문화론에서 빈곤 문화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의존 문화와 좀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빈곤 문화라는 것은 이 빈곤층은 그 어떤 빈곤층만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이렇게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지하고 즉 자립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다 빈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혹시 미리 약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그 산체스의 아이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이런 빈곤 문화를 갖다가 처음으로 주창한 대표적인 사람은 루이스라는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빈곤층은 이렇게 그 자기 나름의 어떤 하위 문화, 즉 빈곤층의 고유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빈곤이 대물림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 그런 식의 주장을 펼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그 산체스의 아이들인데 이 산체스의 아이들이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영화 주제가가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여기 올려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튼 뭐 이 빈곤 문화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뒷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의존 문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빈곤층의 그 근로의욕과 관련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빈곤의 함정입니다. 용어 갖다가 이 영어로 퍼버티 이제 트랩인데 이 트랩이라는 것이 이제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 덫입니다. 덫 우리가 덫 쥐덫 쥐덫 덫인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빈곤의 함정 또는 빈곤의 덫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빈곤층이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소득이 많아졌습니다. 소득이 많아질 경우에 이 사람이 전에 받던 복지급여를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상황을 갖다가 빈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이제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놉니다. 그럼 동물이 지나가다가 이 이제 덫에 걸리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서 결국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빈곤의 함정도 역시죠. 빈곤의 함정은 빈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빈곤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빈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빈곤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남편이 이제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둘이 이제 잘 삽니다. 사는데 지금 이제 남편이 어디 직장을 다녀가지고 1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 가족 수입이 어떻습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만약에 이제 국가가 만약에 이제 이 당시에 여기 이제 2인 가족이니까
2인 가족의 경우에 그 최저 생계비가 이게 참 써지가 않는 게 단점입니다. 이 최저 생계비가 100, 120만 원이라고 칩시다. 120만 원이고.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성이 둘이 이제 산다고 할 경우에 2인 경우에 최저 생계비가 120만 원 할 경우에 지금 이제 남편이 100만 원을 받고 이제 그 부인은 돈이 없는데 가족 전체가 보면 100만 원이니까 국가가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국가가 20만 원을 보태줍니다. 이제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전체가 총계가 이제 12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또 이렇게 이제 100만 원을 받고 이제 아내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40만 원을 벌러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총계가 140만 원이 됩니다. 140만 원이 되니까 국가는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그죠? 뭐 이제 총계가 140만 원이고 이제 최저 생계비가 120만 원이니까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벌기 때문에 국가는 돈을 안 줍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총 그 이제 수입은 14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로 볼 때는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 돈도 안 나가고 이제 국가이죠. 세금도 안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아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로 볼 때는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내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겁니다. 아내의 입장으로 볼 때는 실제는 보면 이게 40만 원을 더 벌지만 실제 보면은 국가가 만약에 아내가 일을 안 할 경우에는 국가가 20만 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는 보면은 2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20만 원을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40만 원 수입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20만 원을 더 벌라고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뭐 버스 같은 거나 그런 교통편에 시달리고 또 거기도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등등 또 그래도 자기도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또 뺏기고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 40만 원을 주는 그 일자리가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국가로부터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120만 총 수입이 120만 원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빈곤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40만 원 그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라리 이런 상황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일을 하지 않고서 국가로부터 이제 그 차액을 최저생계비와 가족소득 그 최저생계비와 가족소득 그 사이의 차액인 20만 원을 받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빈곤의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빈곤의 함정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거 뾰족한 방법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함정 좀 잘 기억 좀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빈곤의 함정 또는 빈곤의 도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이제 자립을 해서 이렇게 빈곤에서 탈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빈곤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빈곤의 함정 또는 빈곤의 덫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잠깐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